5개년 계획과 100대 과제가 공개됐습니다. 국가 비전으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제시됐고 첫 번째 과제로 적폐청산이 선정됐습니다. 에너지 정책 분야에선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는 탈원전 기조가 담겼습니다. 2022년까지 대체 공유일 제도를 확대하는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4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후보 시절 내세운 5대 인사 원칙의 혼선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참석하지 않고 수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상파 방송에도 중간 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상파가 우월한 위치에 있지 않은 만큼 중간 광고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규제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진 충북에서 장마 쓰레기가 다리에 걸리면서 물길을 막아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해 복구 중에 유럽 외유에 나섰던 도의원들은 비난 여론이 들끓자 조기 귀국 의사를 밝혔습니다. 환경부와 미국 항공우주국이 국내 대기질을 공동 조사한 결과 5월과 6월에도 국내 미세먼지의 3분의 1가량은 중국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영향이 60%를 넘은 날도 있었습니다. 각종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앤 정황을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하성룡 사장 측근이 우주 행각을 벌이면서 외부 도움을 받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몸집 큰 개들이 사람을 물거나 공격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개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목줄 없이 풀어놨다가는 자칫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인 4명 가운데 3명은 북한과의 전면전을 우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ICBM 시험 발사를 한 뒤 우려가 커지면서 미 의회에선 강경 대응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국정 운영을 가늠할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모두 100대 과제를 제시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과제는 촛불 정신을 받들어 철저하고 완전한 적폐청산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강도 높은 반부패 개혁에 더욱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오늘 첫 소식 정영태 기자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 비전을 세월호 참사와 촛불 시민혁명에 일깨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설정했습니다.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19만 명을 5대 국정 목표와 20대 국정 전략을 실현할 100대 과제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 과제로 적폐청산을 꼽았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드러난 권력 사유화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게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 때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민정회 검찰 경찰 국세청에 감사원 국정원까지 지휘부가 참석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합니다. 내년엔 독립성을 갖춘 반부패 총괄기구로 국가청렴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은 구체적인 시안까지 내놓고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올해 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법령 제정과 감사원 투명성 강화 법 개정, 내년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이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강력한 여론 지지를 받는 집권 초기에 개혁을 매듭 짓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이런 제도개혁 추진이 최근 방산비리 수사와 청와대 내 문건 발견과도 맞물리면서 대대적인 사정바람이 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국방 분야에서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조속히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제시됐습니다. 원래 발표 초안에는 임기 내에 전환하겠다라고 적혀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조속히 전환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계속해서 정유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관계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면서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은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정기획위는 2020년을 북한과 완전한 핵폐기 합의를 도출하는 목표 시점으로 제시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 조속히 전시작전권을 전환한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발표 초안에선 대선 공약대로 임기 내 전환한다는 것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속히 전환한다는 걸로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공동성명에 따라 두 정상이 합의한 조건이 이행되면 임기 내든 후든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수 정권을 거치며 전작권 전환 준비가 미흡한 현실과 천문학적인 예산이 드는 점을 감안해 시기를 못 박지 않은 거란 해석이 우세합니다. 국방개혁의 핵심 과제론 군 병력을 50만 명으로 줄이고 의무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오늘 발표에는 우리 삶과 밀접한 내용들도 많이 포함됐습니다. 원자력 발전 비중을 차츰 줄이면 전기요금이 단계적으로 오를 거란 내용과 앞으로 대체 휴일 제도를 확대 시행할 거란 부분이 눈에 띕니다. 이 소식은 정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는 경북 울진과 영덕 등 6기의 원전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울진의 2기는 건설을 위해 부지를 매입 중이었고 영덕의 2기는 설계 작업 중이었습니다.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3기 가운데 절반 정도인 11기가 오는 2030년 전 가동을 멈춥니다. 대신 전체 발전에서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2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발전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원전과 석탄 발전을 줄이게 되면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어느 정도 전기요금이 오를지는 어느 정도 속도로 원자력이나 석탄 화력 발전을 다른 그 연료로 전환할지 그 정도에 따라 또 속도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정부는 우선 내년까지 심야와 주말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의 할인율을 축소하고 2019년까지는 가정용을 포함해 전반적인 전기요금 현실화 계획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근로자의 휴식 있는 삶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대체 공휴일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공휴일이 주말 등과 겹칠 경우 대체 휴일을 두는 대체 공휴일제는 현재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SBS 정현입니다. 오늘 발표한 국정 과제들을 수행하려면 모두 178조 원이나 되는 막대한 돈이 필요합니다. 복지 분야에만 77조 원, 또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늘리는 경제 분야에도 42조 원이 투입돼야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세금 수입이 더 늘어날 걸로 보이는 데다 지출을 알뜰하게 하면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증세 없이 과연 재원 조달이 가능할 건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습니다. 손승욱 기자입니다. 정부는 복지와 경제 활성화에 가장 많은 돈을 들이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삶의 질 개선 등 복지에 77조 원,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투자 등 경제 활성화에 42조 원을 투입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안보 강화 등까지 포함하면 모두 178조 원이 필요합니다. 재원 마련이 숙제인데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초과 세수 60조 5천억 원에다 상속 증여세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을 통해 모두 82조 6천억 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토목공사를 줄이고 쓸데없는 정부 지출을 줄이는 등의 세출 절감으로 추가로 95조 4천억 원을 마련할 수 있을 걸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이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세수가 60조 원 넘게 더 거칠 걸로 본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경기 상황에 따라 변동이 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정 산업의 경기 호조에 의해서 세금이 조금 더 많이 거치는 여지는 있다고 보여지지만 이러한 형태가 지속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여서요. 이에 따라 막대한 재원 확보를 위해 증세가 불가피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국민에게 솔직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SBS 손승욱입니다. 이런 국정 운영의 방향을 설명하고 또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여야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점심을 함께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만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추경안 처리를 거듭 요청한 문재인 대통령은 5대 인사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달 전 원내 대표들을 맞았던 청와대 상춘제에서 이번엔 여야 대표들과 회동했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여당 추미애 대표가 안부를 묻자 추경에 대한 걱정부터 말합니다. 아유 뭐 이게 뭐 주격이고 뭐고 좀 떨어져야 뭐. 추 들어간 걸 다 싫어한다고 고추, 배추, 상추 이 3종을 지금 못 드시고 있어요. 그쪽은. 정상 외교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오찬 테이블에서도 추경안이 화두였습니다. 100%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좀 이렇게 처리들을 해주시면 정부가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야당 대표들은 뼈 있는 말로 답했습니다. 협치는 구호로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좀 해야만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비공개 오찬에서 문 대통령은 공무원 증원을 위한 추경 예산 80억 원을 다 통과시켜줬으면 좋겠지만 국회가 해주는 만큼이라도 부탁한다고 말해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또 5대 인사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야당 지적에 원칙을 실행할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서 앞으로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문 대통령은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을 염두에 둔 듯 선거 전 일은 모두 잊자는 말도 전했습니다. 이렇게 협치 복원에 나섰지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들러리는 하지 않겠다며 청와대 대신 수해 지역을 찾았습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오늘 열린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방송시장의 공정성 문제가 화두였습니다. 이호성 후보자는 지상파와 유료 방송사 사이의 차별 규제를 없애기 위해서 지상파에도 중간 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중간 광고가 허용된 종합편성 채널과 달리 지상파만 중간 광고를 할 수 없는 방송시장의 모순을 해결할 뜻을 밝혔습니다. 지상파가 더는 우월한 위치에 있지 않은 만큼 중간 광고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규제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중간 광고를 지상파에 허용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믿는 겁니까? 중간 광고를 이제 지상파 방송에도 허용하는 문제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 5월 세계 최초로 시작된 지상파 UHD 본방송에 직접 수신료를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최초의 UHD 본방송인데 국민이 직접 수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이렇게 논란이 벌어지는 걸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직접 수신 문제가 또 얽혀 있어서 저희가 이건 정책적으로 한번 결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후보자는 종합편성 채널 심사를 엄격히 하고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살펴본 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위장 전입과 강남 재건축 아파트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버신 돈이 400% 이상 이유를 내셨어요. 400%. 이건 투기 아닙니까? 그게 재건축이 되면 들어가기 위해서 사놓은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투기가 아니라 운이 좋은 거죠. 야3당은 이 후보자가 5대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 청문 보고서 채택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수도권 시민의 주요 식수원인 팔당호가 장맛비에 떠내려온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불어난 물 위에 쓰레기 2,000톤이 섬처럼 쌓여 있습니다. 손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류하는 곳에 있는 팔당댐. 장맛비에 불어난 물에 떠밀려온 수풀이 수문 앞에 섬처럼 떠 있습니다. 쇠파이프, 스티로폼, 페트병 같은 생활 쓰레기도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팔당댐 수문을 열면서 각종 쓰레기가 수문 근처로 몰려든 겁니다. 이렇게 팔당호로 몰려든 쓰레기의 양은 어림잡아 2,000톤. 팔당호는 마치 쓰레기 매립장처럼 이렇게 생활 쓰레기들이 물에 둥둥 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수거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바닥 아래는 숲을, 잡목 등도 가라앉아 있어서 뒤에 보시는 것처럼 청소선이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수거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선이 부지런히 쓰레기를 거두지만 워낙 양이 많아 좀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1회째 작업자 10여 명과 청소선 2대, 불착기를 투입해 수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700톤을 수거했고 앞으로 보름 정도 작업을 집중적으로 하면 수거가 다 완료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건져낸 쓰레기는 태풍이 지나가는 오는 9월까지 팔당호 주변에 보관하고 있다가 분리 작업을 거쳐 매립장으로 보내지는데 그 비용만 4억 원에 달합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에서도 비에 쓸려 쓰레기가 떠내려왔는데 이게 수해를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쓰레기가 하천 교량에 걸리면서 물길을 막은 겁니다. 이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천물이 넘쳐 흘러 침수 피해가 난 충북 청주의 한 유원지입니다. 마을 앞 교량이 쓰레기들로 뒤덮였습니다. 풀과 나무 그리고 하천변에 쌓여있던 각종 쓰레기가 거센 물길에 쓸려 내려와 다리 난간을 메우면서 물 빠질 공간을 막아버린 겁니다. 상류에서 떠내려온 건축 자재와 나무들이 이처럼 다리 기둥에 걸려서 아래로 빠져나가지 못한 채 처박혀 있습니다. 불어난 빗물은 하천 옆 펜션을 덮쳤고 건물 10개 동이 물에 잠겼습니다. 다리가 기둥이 많다 보니까 쓰레기하고 이게 딱 참이니까 여기서 딱 일이 친 거죠, 일이. 30가구 중 6가구가 침수된 근처 마을입니다. 두 하천이 만나는 곳인데 역시 온갖 쓰레기가 교량에 걸리면서 물 흐름을 방해해 피해를 키웠습니다. 다리 기둥 간격은 8.5m로 바로 옆 새 다리의 절반도 안 될 만큼 좁습니다. 그나마도 30여 년째 철거하지 않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물이 쭉 원활하게는 빠지든 못하겠지. 그게 걸려 있으니까. 이 하천 6km 구간에 설치된 교량 6개 가운데 4개의 인근 지역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청주 도심하천에서는 교량뿐 아니라 장마철에 방치된 공사 장비와 자재들까지 물길을 막아 저지대 침수의 한 원인이 됐습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주민들이 물난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와중에 해외 연수에 나선 충북 도의원들에겐 사방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각 당 지도부가 엄중 문책하기로 했고 해당 도의원들은 돌아오는 비행기편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JB 조상우 기자입니다. 수해 현장 대신 유럽으로 외유성 연수를 떠난 충북 도의원은 김학철, 박한범, 박봉순, 최병윤 의원 등 4명입니다. 한국당이 3명, 민주당이 1명입니다. 당 지도부도 이번만큼은 들끓는 여론을 외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침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해 청주에 온 홍준표 대표는 바로 징계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열심히 놀고 있는 모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정무 감각이 없어요. 그건 정무 감각이 있으면 그런 짓을 안 할 건데. 민주당도 엄중 문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잘못된 행동으로 생각됩니다. 도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서 응당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현재 파리에 머물고 있는 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일행 8명은 비행기 좌석이 확보되는 대로 남은 일정을 포기하고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수상방관 그냥 귀국해야죠. 그래서 잘못했다고 생각이 짧은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사과드려야죠. 수해의 아픔을 외면한 유럽 외유가 알려지자 즉각적인 사퇴 촉구와 소속 정당의 사과, 심지어 돌아오지 말라는 규탄 성명까지 하루 종일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제품에 결함이 있을 때 제조사가 결함을 보상하거나 수리해주는 리콜 제도가 있죠. 특히 차량 리콜은 지난 2000년만 해도 50만 대 수준이었지만 올해 들어선 사상 최다인 167만 대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결함이 있는 차량 10대 가운데 석 대는 수리를 받지 않은 채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김모 씨는 지난 5월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차 시동이 갑자기 꺼지는 아찔한 순간을 겪었습니다. 냉각수 펌프 이상으로 환풍기 벨트가 끊어진 게 이유였습니다. 김 씨는 냉각수 펌프에 결함이 있다는 리콜 통지를 받았지만 복잡한 리콜 절차에 수리를 뒤로 미룬 상태였습니다. 차량 불안하게 해놓고 리콜을 안 해주면 어쩌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올 들어 리콜 판정을 받은 차는 역대 최다인 167만 대나 됩니다. 그러나 리콜 대상 차량을 실제로 수리한 비율인 리콜 시정률은 70%가 채 안 됩니다. 결함이 있는 차 10대 중 3대가 안전조치 없이 도로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우편으로만 리콜을 통지하다 보니 자기 차가 리콜 대상인 걸 전달받지 못한 고객들이 많았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폰으로도 연락받은 건 따로 없었고요. 제조사들에겐 리콜 통지 의무만 있어 고객들이 리콜을 받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링크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고 신차 비용에는 리콜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콜을 통보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제조사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리콜 시정률 달성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각종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으며 1년 넘게 잠적 중인 카이 전 직원을 쫓는 데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검찰이 지난주 카이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이후로 카이가 최근 대량으로 도입한 이레이저라는 프로그램을 지목했습니다. 이레이저는 이전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게 하는 영구적 삭제 프로그램입니다. 카이가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에 나선 것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카이 측은 방산업체로서 방위사업 보안 업무 훈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2015년 감사원의 수사 의뢰 이후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내사를 벌여왔다며 특히 지난해 6월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잠적해버린 정카이 인사팀 손모 씨를 쫓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친척명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원가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손 씨가 작년 6월부터 1년 넘게 도피 생활을 하고 있다며 장기간 도피에 외부 조력을 받은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하성룡 카이 사장의 임명 직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비위 정황을 포착하고도 문제 삼지 않은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늑장 수사가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본격 수사까지 2년이나 걸린 이유가 명쾌하지 않다는 비난을 떨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그럴 경우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해서 당국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일을 하고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험이 흔하다고 토로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좀 낮은 5,400원 정도 받고 일을 했었는데 그게 원래 알바 천국 같은 데에서는 최저임금을 준다고 해서 그때 갔는데 10%를 뗀다고 해서 실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313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6%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업주는 징역 3년, 벌금 2천만 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처벌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지난해 최저임금 위반 사례 중 단 1.3%만 처벌받았을 정도입니다. 적발되더라도 미지급 임금을 바로 지급하면 입건하지 않기로 한 고용부의 직무 규정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큰 영세 사업주들은 우려가 큽니다. 지금 아르바이트 4명 쓰고 내가 거의 14시간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물먹 대자먹기로 하든가 아니면 줬든가 해요. 정부에서 먼저 그 기금에서 당사자에게 그 돈을 주고 그러고 나서 업주가 안 준 부분은 정부가 가서 대신 받아내는 제도로 운영한다든가. 정부는 지역 노동청마다 최저임금 전담 감독관을 신설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최저임금은 예민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일본에서는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조금씩 다르지만 전국 평균은 823엔, 우리 돈으로 8,200원 정도인데 그럼 일본의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지 도쿄 최우원 특파원이 직접 만나 취재했습니다. 도쿄에서 15년째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는 우찌야마 씨. 정규직 점장 1명과 함께 아르바이트 직원 3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최저임금의 전국 평균은 823엔, 도쿄는 932엔인데 우찌야마 씨는 그보다 많은 시간당 1,000엔을 지급합니다. ちょっともっと大変、人が集まるところが大変なところは1250円だったり1500円だったり、飲食店やるにはその 30% 以内に収めないと
儲からないって言われてるので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시급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에선 출퇴근 교통비로 매달 10만 원 안팎을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 더욱이 일본도 지난 5년간 최저임금이 10% 정도 올랐습니다. 일본 소상공인들은 이런 부담을 사람 줄이기보다 생산성 향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영 개선과 함께 아르바이트 직원에게는 강한 책임감과 철저한 근무 태도를 요구합니다. 絶対ダメなこと、仕事中に携帯いじったりとか、あくびしたりとか表立ってやるとやっぱお客様に不愉快な思いさせてしまったりとか 계약 기간이 끝나도 임차인 동의 없이 건물주가 마음대로 월세를 올릴 수 없는 점도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는 부분입니다. 上がったところで 5% ぐらいですからね。で上がらないところは本当にそのまま現状維持で、だから一方的に出てけということはあんま聞いたことないというか。 결국 일본의 최저임금 인상은 임대차 제도 정비, 생산성 향상 등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도쿄에서 SBS 최호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길거리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마구 폭행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말리면서 그 여성을 구하려고 하자 트럭을 몰고 와서 사람들을 향해 돌진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서울 중구의 한 골목. 젊은 남성이 여성을 발로 마구 걷어찹니다. 계속된 폭행에 겁에 질린 여성이 자리를 피하려 하자 오히려 폭행의 강도는 더 세집니다. 22살 손모 씨가 술에 취해 동갑내기 여자친구에게 저지른 일입니다. 그때 말리러 갔을 때 이제 손을 잡고 살려주세요. 행인들이 여성을 감싸자 급기야 손 씨는 지인의 트럭을 몰고 와 사람들을 들이받으려 했습니다. 남자가 차를 몰고 와서 저도 그래서 차 피하다가 넘어져갖고 이렇게 다쳤거든요. 손 씨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빠르게 통과해 펜스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손 씨는 사건 발생 15분 만에 현장으로 돌아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치아 5개가 부러지거나 흔들릴 정도로 크게 다쳐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손 씨는 여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여자친구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경찰은 손 씨를 특수폭행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5년 동안 적발된 이른바 데이트 폭행은 연평균 7천여 건. 이 가운데 피해자 23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야, 네가 뭐야? 야, 네가 뭐야? 종놈 아니야, 네가 이게 종놈 내가 시키는데 나는 주인이야. 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이 관리사무소장에게 퍼부었던 폭언입니다. 지난해 SBS 보도 이후 최악의 갑질이라는 비난이 일었고 주민들이 투표로 이 회장을 해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회장직에 복귀해 계속 갑질을 일삼다가 최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종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종놈이 올라가는 놈들이 당신은 뭡니까? 나는 주인이야. 너희 놈들은 월급을 받는 놈들이야. 알았어? 금방 이 주인이 시키는 놈 하면 돼. 이 사건이 터지자 아파트 주민들은 투표를 해 60%의 찬성으로 입주자 대표 회장 주모 씨를 해임했습니다. 하지만 주 회장은 당시 진행됐던 전자투표 방식이 아파트 관리 규약에 없는 방법이라고 소송을 냈고 이게 받아들여지면서 지난해 말 회장직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소 직원들에 대한 갑질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당신들하고 나는 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종자가 다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거지. 너와 나는 시가 다르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고 할 수 있는 능력도 다르다. 그러던 주 회장이 지난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됐습니다. 주 회장은 지난해 초 주민들이 만든 길고양이 쉼터를 주민의 동의 없이 철거했는데 항의를 하러 찾아간 주민을 폭행한 겁니다. 팔에 움켜잡더니 이제 이걸 끌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손 놔라. 당신 지금 이거 상해 때다 이러니까는 네가 법에 대해서 뭘 아냐. 상해가 뭔지나 알아. 막 이러면서 벽에다가 꽉 이렇게 들어 밀치고 막.
상해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자 주 회장은 관리소 직원을 불러 폭행이 없었던 것처럼 상황 일지를 조작하게 했습니다. 그 놈을 조심해서 내가 팔을 잡아도 되게 잡았네. 이쨌든 팔면 그 얘기하면 그게 포인트란 말이지. 10,000원을 나가시면 우리 포커스야. 우리 그런 게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거꾸로 피해 주민이 무단으로 회장실에 침입해 폭언을 한 것처럼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시키고 주민을 주거 침입으로 맞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짓말이 들통나면서 주 회장은 지난 12일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관리소 직원에게 증거 조작과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주민을 괴롭히기 위해 무고 범행을 한 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김종원입니다. 최근 몸집이 큰 개들이 사람을 물거나 또 공격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개는 사람을 물지 않을 거라는 주인들의 착각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 개들에게는 사냥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노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말 한 소년이 뒤쫓는 개를 피해 뛰어갑니다. 개에게 물린 소년은 인근 가게로 간신히 피했는데 두 팔이 이미 피범벅이 된 상태였습니다. 도봉구 주택가에서도 산책하던 부부가 맹견 2마리로부터 공격받았습니다. 지난주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사냥개 2마리가 밭일하던 70대 할머니를 공격했고 비슷한 시기 대구에서는 한 할머니가 풍산개에 물려 숨졌습니다. 대형견들이 무는 힘은 어느 정도나 될까? 몸무게 24kg의 셰퍼드를 측정해봤습니다. 이 셰퍼드가 무는 힘은 78kg 힘, 80kg에 가까운 역기를 이빨로 들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물면 좀처럼 놓지를 않고 끄는 힘까지 상당합니다. 순간적으로 끄는 힘이 97kg 힘에 달합니다. 몸무게 72kg인 기자도 몸이 들썩일 정도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도 공공장소에서 목줄 없이 활보하는 개들이 적지 않습니다. 개 주인들은 자기 개는 사람을 안 물 거라고, 그래서 목줄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상당히 지형이 되게 뛰어난 거다 보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는. 컨트롤 안 하는 것들은 내 컨트롤 다 되는 거니까. 지난해 한강공원에서 개를 목줄 없이 다니게 뒀다가 적발된 사례만도 38,000여 건에 달합니다. 그러다 보니 개한테 물리는 사고는 지난 2014년 1,889건에서 지난해 2,111건으로 늘었습니다. 게다가 길 가다 개를 만나면 귀엽다고 덜컥 손대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안녕. 몇 살이에요?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본능 중에 하나가 사냥 본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공격성은 어떠한 개들도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형견을 기를 땐 새끼 때부터 교육해 공격성을 줄여나가고 산책할 땐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서울 숭이초등학교 폭력 사건 때 수련원에서 당시 일했던 청소년 지도사가 재벌 손자는 사건 당시에 방 안에 있지 않았다고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정작 재벌 손자의 초기 진술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럼 지도사는 왜 그런 인터뷰를 한 건지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병희 기자입니다. 수련원에서 청소년 지도사로 일했던 김모 씨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불 폭행 사건 때 피해 학생이 울고 난 뒤에 담임교사가 방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담임교사는 뒤늦게 방으로 들어간 재벌 회장 손자 A군에게 방에서 애들이 싸우는데 반장인 너는 왜 밖에서 놀고 있었냐고 야단을 쳤다고 김 씨는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A군이 사건 현장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A군의 진술은 다릅니다. 지난달 12일 학교폭력자치위 회의에서 A군 측은 이불 사건이 벌어졌을 때 방 안에 있는 화장실에 있었고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담임 선생님이 왔다고 했습니다. A군은 또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었을 진술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은 김 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담임교사는 지난달 18일 A군 어머니에게 수련원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재벌 회장 손자로 알려진 학생 엄마라고 하면 경계를 풀 것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경찰은 지도사 김 씨가 언론 인터뷰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숭의 초에 제출하게 된 경위를 밝히기 위해 관련자들의 통화 기록 조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병희입니다. 유럽 남부 지역의 무더위와 함께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사나흘 사이에 5개 나라의 대형 산불이 일어났고 로마와 나폴리 같은 유명 관광지까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소식은 파리에서 배재학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시뻘건 화염이 산 전체를 집어삼킵니다.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인근 마을까지 번져 가옥들과 차량을 태웁니다. 주민들은 양동이로 물을 나르며 산불로부터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Šta više, ostat ćemo dokle moramo, ukratko. Moramo ovo spasiti, moramo izgasiti. I to je to. 크로아티아 산불은 아드리아의 해변을 타고 번지면서 산림 4,500헥타르를 태웠고 소방관 등 80여 명이 다쳤습니다. 아드리아 연안에 위치한 몬테네그로는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유럽연합과 나토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시아 나폴리 지역에서는 방화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십 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로마시 남부까지 거대한 연기로 뒤덮이면서 수십 가구가 대피했고 나폴리에서는 한 명이 숨졌습니다. 지난달 19일 대형 산불로 64명의 희생자를 낸 포르투갈과 세계적 휴양도시 남프랑스의 니스 인근에도 산불이 났습니다. 대부분 관광 명소가 밀집해 있는 피해 국가들은 성수기에 확산되는 산불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산불 차단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배재학입니다. 미국인 4명 가운데 3명은 북한과의 전면전을 걱정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뒤 미국에서 대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 김우식 특파원입니다.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뒤 미국인 1000명을 상대로 한 ABC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전면전 가능성을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4명 가운데 3명꼴인 74%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39%는 매우 그렇다, 35%는 다소 그렇다고 답한 반면 걱정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5%에 그쳤습니다. 또 응답자의 81%는 북한이 미국의 위협이라고 답했는데 심각한 위협이란 응답이 66%나 됐습니다. 이는 북한의 1차 핵실험 직전인 지난 2005년 조사 때보다 12%포인트나 높아진 겁니다. 응답자의 60% 이상은 트럼프 정부의 해결 능력을 못 믿겠다고 답하는 등 미국인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북 우려가 커지면서 의회에선 강경 대응 목소리가 다시 나왔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deploy every economic, diplomatic, and if necessary, military tool at our disposal to deter Pyongyang and to protect our allies. 미 합참차장은 북한이 미사일을 정밀 유도하고 통제하는 능력은 부족하지만 사거리 면에선 미 본토에 도달할 능력을 갖췄다고 단언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미사일을 위장하거나 은폐하는 능력이 뛰어나 미 정보당국이 미사일 배치를 감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우식입니다. 국내 유명 지진 전문가가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미국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우리나라 지진 관측 장비를 사들일 때 해외 업체에 정보를 제공하고 돈을 받았다는 혐의와 함께 자금 세탁 혐의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한세연 기자입니다. 뇌물수수와 자금 세탁 혐의를 받고 있는 전문가는 지헌철 전 지질자원연구원 지진센터장입니다. 국내 최고 지진 전문가로 평가받는 지전센터장은 1999년과 2003년 미국과 영국 지진계 제작업체로부터 100만 달러, 1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지질자원연구원은 지진 관측 장비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지전센터장이 이들 두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입찰 과정 등 내부 정보를 건넨 것으로 미국 연방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미 연방검찰은 특히 지전센터장이 자금을 분산 이체하는 등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자금 세탁에 악용했다라며 전 세계 경종을 울리기 위해 기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전센터장 측은 정당한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단순한 신고 누락일 뿐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는 10월 최종 선고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지전센터장은 최대 1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질자원연구원 상급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도 지전센터장이 자문료의 70%를 연구원에 기속시켜야 한다는 내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잠을 잘 때 코를 많이 고는 50대 남성입니다. 코를 골면서 가끔 숨을 쉬지 않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만성 피로를 동반하고 심장병으로 사망할 위험도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덧붙여 치매에 걸릴 위험도 매우 높아진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잠을 충분히 자도 피곤함을 느낍니다. 뇌에 산소 공급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술 먹고 나면 그 술 기운이 좀 남아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뒷골도 좀 땡기고. 하지만 뇌 MRI를 찍어보면 아무 이상이 없고 치매 검사를 해봐도 정상입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분당서울대병원이 치매 증세가 전혀 없는 수면장애 환자의 뇌를 특수한 장비를 이용해 다시 검사해보니 수면장애가 없는 사람보다 알츠하이머 치매 유발 단백질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깊은 잠을 잘 때 뇌에 쌓인 나쁜 단백질이 밖으로 배출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 65세 이후에는 치매 위험도가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이미 치매로 진행된 후에는 회복이 어려워서 치료를 서둘러야 합니다. 아밀로이드 제거하는 무슨 약물이나 무슨 그 항체요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실패한 이유가 이미 발병하고 나면 아밀로이드를 없애줘도 회복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가장 흔한 수면 무호흡증의 치료는 코에 바람을 불어 넣어주는 양압기가 일반적이지만 정확하게 진단한 뒤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환경부와 미국 항공우주국이 지난해 우리나라 대기지를 공동조사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5월에도 국내 미세먼지의 3분의 1가량은 중국에서 넘어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항공기 석대와 과학자 580명이 투입된 한미 공동 미세먼지 조사입니다. 5월을 조사 기간으로 선정한 건 미국 측이 미세먼지와 함께 오존량 측정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계절적으로 중국에서 불어오는 서풍이 약해지는 때인데도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34%나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베이징 지역이 한 7%, 산둥 지역 22%, 또 상하이 지역이 5% 정도로 해서 이 지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국내적 영향은 52%로 나타났습니다. 성분을 분석한 결과 먼지 형태로 직접 배출된 양은 4분의 1에 불과했고 나머지 4분의 3은 이른바 2차 생성 먼지로 나타났습니다. 2차 생성 먼지란 난방 등 각종 연료를 연소하거나 석유화학 물질을 제조 사용할 때 나오는 가스 물질이 대기 중에서 화학 반응을 거쳐 미세먼지로 바뀌는 겁니다. 따라서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이런 2차 생성 먼지의 원인 물질을 줄여야 한다고 연구진은 주문했습니다. Nitrogen oxides and VOCs, particularly aromatics such as toluene, will reduce formation of both fine particles and ozone pollution. 특히 충남 대산 화학단지의 경우 유기화합물 배출량이 정부가 조사한 수치보다 3배 넘게 더 검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기존 정부 자료의 신뢰도에 대한 논란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명선거 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을 조만간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이용주 의원은 지난 5월 4일 이준서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조작된 제보를 전달받았습니다. 다음 날 첫 폭로 회견. 이틀 뒤 제보가 사실이라 주장하는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의원은 제보를 실무자에게 넘긴 뒤 선거운동을 위해 여수로 내려가 상황을 알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당 공명선거 추진단장으로 보고체계의 정점에 있었던 이 의원이 조작된 제보 발표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18시간 고강도 조사를 받은 김성호 수석부단장은 보고 과정에 대해 모호한 대답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보고를 하실 텐데 그건 어디다 보고가 됩니까? 그거는 뭐 제가 알 수 있는 사안은 아니죠. 제가 부단장이신데요. 특히 검찰은 첫 폭로회견 당일 공명선거 추진당 관계자가 제보자와 문준용 씨의 재학 기간이 다르다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알린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두 번째 회견 전에는 제보 조작 가능성을 당 차원에서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용주 의원이 권양숙 여사의 친척도 취업 특혜를 받았다고 폭로해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된 사안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할 방침입니다. 7월 말까지 수사를 끝내는 게 목표라고 밝힌 검찰은 이용주 의원과 소환 일정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사드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들은 줄었지만 우리나라를 찾는 중동과 동남아의 무슬림 관광객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무슬림 할랄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도 많이 생겼습니다. 심우섭 기자입니다. 화덕에선 빵이, 숯불 위에선 고기가 익어갑니다. 닭고기, 소고기, 양고기로 대표되는 이들 요리는 모두 이슬람 율법을 철저히 따른 할랄 음식입니다. 할랄이란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란 뜻으로 술과 돼지고기는 철저히 금하고 다른 동물의 고기도 도축은 물론 가공 유통까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Pork food is forbidden, but it's dirty and lots of things that has it cause some diseases as well. 한국인이 즐기는 치킨, 짜장면도 할랄 푸드로 다시 태어납니다. 불고기, 김치, 나물 등 전통 한식도 이슬람교 신자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할랄 푸드로 만듭니다. Hopefully in the near future it will be a lot more, so it will be easier for Muslim travelers to come to Korea and then easier for them to find food.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무슬림 관광객 수는 98만 명으로 5년 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관광공사는 이들을 위해 4가지 형태의 무슬림 친화 레스토랑을 지정했습니다. 상당한 인구가 아시아인들입니다. 그럼 같은 아시아 계열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친화도는 훨씬 더 낫지요. 세심한 배려를 해준다면 그건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관광 시장으로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17억 무슬림 손님을 관광객으로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은 더욱 확산할 전망입니다. SBS 심우섭입니다.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의 백지선 감독이 처음 출전하는 평창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겠다며 야심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지난 5월부터 이른바 지옥 훈련으로 체력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 러시아, 체코 등 유럽에서 전지 훈련을 펼친 뒤 12월에 세계 최강 캐나다를 비롯한 정상급 팀들과 맞붙어서 경기력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목표는 1승이 아니라 금메달입니다. Absolutely. Why do we even play if we don't prepare to win the gold? And that's the way our players have been training. KLPGA 2부 투어 신설 대회인 호반건설 챔피언십에서 인주연 선수가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승 상금이 무려 1억 원, 웬만한 남자 정규 대회보다 많습니다. 숲에서 불쾌감마저 드는 요즘 더위 잘 이겨내고 계신가요? 연일 후덥지근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밤낮으로 무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에 또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오늘 낮 기온이 34.1도까지 올랐는데요. 내일도 오늘 못지 않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33도, 경북 경산은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오르는 오후에는 내륙 지방에 40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밤사이 서울과 대전을 비롯한 곳곳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서해안 지방은 안개가 강해지겠고요. 기온은 오늘만큼 올라서 대구 37도, 광주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장마전선은 현재 북한 지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레 밤부터 중북부 지방에 영향을 주겠는데요. 주말까지는 주로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방에 장마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선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건전한 야당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의원 숫자가 100명이 넘는 거대 야당이라면 그 책임은 더 막중합니다.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할 말은 하고 또 협상도 하는 제1야당 대표의 모습을 국민들은 기대할 겁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